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대요. 저라면 체육대회 날짜를 일부러 비 오는 날로 잡겠어요. 왜 올해는 유독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왔어요. 장마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중일 세 나라입니다. 진짜요? 왜요? 기후변화가 장마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태풍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한파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은 굉장히 더 변동성이 커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가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만큼 예전부터 날씨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겠죠.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기후라는 말을 할 때 climate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스어의 어원이 클리마입니다. 클리마가 의미하는 바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때부터 태양의 고도 변화라든지 지축의 기울어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날씨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걸 그 옛날에 알았다고? 근데 대박. 사실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도 기후, 날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는데요. 영주 씨, 네. 인류의 조상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고조선, 발해 이쪽 아닌가? 고조선. 에이, 농담하지 말고.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죠. 인류의 조상이 이제 빙하기 동안에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계속 생존해 오다가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정설인데 예. 문제는 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아프리카에서는 뜻밖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늦었잖아요. 네. 예, 예. 이제 그 이유를 기후 혹은 날씨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선조의 지식이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종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써야지. 예. 네, 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 때문에 빨리빨리 부식이 되어버려요. 네네. 자, 그러면서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프리카에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늦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법합니다. 네, 그럴듯해. 네, 날씨 이야기 아주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지정 생존자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벌써 장마야? 아, 빨리 오셔가지고 날씨 어떻게 되냐고 좀 물어보고 싶네. 예, 들어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앉으시죠. 예, 그럼 손 소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온도 한번 재겠습니다. 예,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교수님 성함이 이제 정지훈. 맞습니다. 가수 B의 본명도 정지훈. 레이니 좀 추실 줄 아십니까? 이제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올 여름 날씨 많이 더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네. 6월에는 좀 덥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여름은 덥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정색하고 하시면 편집도 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찾아서 듣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떤 음악을 찾아 들으시죠? 김현식 씨의 비처럼 음악처럼이죠. 비가 내리고 이거 막걸리 이거 예. 그 기상 관련 날씨 예보를 보면 슈퍼컴퓨터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거든요. 네네. 이게 대체 뭐길래 이게 좋은 건가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불만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 기상청 일기예보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정확해졌고요. 네. 사실은 많이 좋아졌는데 국민들이나 이 눈높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리고 틀린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기상청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기상청 쪽이랑은 좀 연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있으시구나. 있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증은 끝났습니다. 같이 벙커로 가시죠. 네,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맑은 날씨처럼 미소가 아주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파란 하늘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지정 생존자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온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방금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날씨와 기후 다른 의미인가요? 예,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어허. 날씨는 오늘 뭐 온도가 한 23도, 습도는 한 90%. 네. 약간 눅눅한 날씨. 네네. 그런 게 오늘의 날씨고요. 이 날씨를 장기간 평균한 거를 기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의 기후는 온대 기후에 속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덥고 이런 게 이제 기후고요. 조금 더 재미없게 얘기하면 기상청에서는 30년 평균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기후도 계속 변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후 변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저희 조천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한 사람의 성품은 기후다. 네, 한 사람의 성품. 네. 서영 씨의 성품은 뭐 인자하다. 아, 날카롭고 예민하고 무슨 소리 하시는 나르시스트.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후. 날카롭다니요? 예민하다니요? 그리고 날씨는 그날그날의 기분 상태. 아, 기분 나쁘고 화내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30년 평균을 냈을 때 이걸로 화를 어떤 냈다.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성품이 되는 거고 기후가 되는 거네요. 아,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게요. 네. 날씨 이야기, 기후 이야기 오늘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한중일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을 뜻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날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나라는 왜 나온 걸까요? 아, 제가 이제 좀 국제 관계 그리고 역사 덕후 아니겠습니까? 네, 보니까 한중일 이 세 나라 뭉쳐 놓으면 이게 그 날씨 같아요. 아하. 서로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중일 얘기 나왔으니까 기후 이거는 한중일 관계와 같다. 지금 장마 기간이다 뭐 이런 거. 네, 지금 뭐 사실 다 장마 기간이죠. 지금 중국이랑 일본 이런 그렇죠. 폭풍이 불고 지금. 그런 이야기인가? 저는 살짝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한중일, 장마 네. 두 개를 합쳐보면 됩니다. 장마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중일 세 나라입니다. 진짜요? 왜요? 네. 뭐야? 처음 듣는 아니에요. 얘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인도어에도 이제 몬순이라고 그래서 오지 않나요? 아 아마 근데 중에? 이제 장마랑은 약간 다르죠. 아, 좀 어떻습니까, 달라요? 교수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진짜요? 몬순은 세계 각국에 있어요. 많은 오. 지역에 몬순이 있는데, 근데 장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중일 있는 데밖에 없습니다. 오, 왜지? 오, 이제 너무 신기하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이제 장마가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장마 전선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동안 비가 오는 걸 이제 장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마 전선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름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기단이 북태평양에 아주 덥고 습한 기단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오호츠크해에 아주 좀 차갑고 습한 기단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기단이 만나면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기단이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하니까 이 전선이 오래 유지되면서 비가 계속 오는 건데 항상 이 장마 전선이 만들어질 때는 이 대륙이 있고 항상 대륙 옆에 아주 뜨거운 바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한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고 큰 대륙이 있고 또 특이한 거는 티벳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아하. 서쪽에서 오는 대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장마 전선 쪽으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유독 여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특이한 장마 전선이라는 게 생기고요. 요 정도로 오랫동안 두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비를 뿌리는 곳, 장마 전선, 정체 전선이 있는 곳은 한중일밖에 없습니다. 와우. 전 세계에 다. 네, 진짜요? 맞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동아시아 삼국에서 장마를 부르는 특색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일단 장마라는 단어에서 장은 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마는 비를 뜻하는 옛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마 자체가 긴 비라는 뜻인 거죠. 아, 진짜? 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매실의 장마를 비유를 했다 그래요. 네. 먹는 매실이요? 네, 왜냐하면 장마가 이 내리는 시기가 딱 매실이 익을 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실비라는 뜻의 매우, 중국은 매이유, 그리고 일본은
바이우라고 장마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올해는 유독 좀 일찍 장마가 온 건가?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맞아. 5월에. 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60일 넘게 매일 왔어요. 난 깜짝 놀랐네. 너무 싫어, 너무 그치, 싫어. 실제로 지금 이제 기상 패턴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장마철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체감상도 그런데 통계를 봐도 그래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내린 강수 일수가 29.2일이었다 그래요. 거의 석 한 달 달. 중에서 한 달 정도가 이제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온 거. 근데 비교해 보자면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19.9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5월에는 강수 일수가 14.5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거든요. 자, 5월이 제가 태어난 달이잖아요. 예.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인데. 거의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근데 막 날씨가 제일 좋은 그 달에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강수일 기준으로 1973년 이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장마는 아닌데 단지 한반도 상공에서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졌고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는 약간 특이한 기상현상이 이제 관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유독 뭐 비도 그렇고 또 작년에 장마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 예보도 그래서 그런지 참 안 맞더라고요. 사실 장마가 워낙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기후 현상 중에서도 변동성이 커서 작년 장마도 사실은 어떤 그 변동성 안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어렵게 지금 최근에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장마를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실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별로 염두에 안 뒀던 어떤 현상들이 지금 장마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장마 예측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태평양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고요. 예. 영향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해수온이 올라가면 여기서 마치 물이 끓듯이 수증기 증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가 더 따뜻해지고 가벼운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력한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태풍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수증기 따뜻한 해수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태풍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한파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은 굉장히 더 변동성이 커진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은 평소보다 더 강한 태풍이 많이 생기고 겨울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 신박 한번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구야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배출이 돼서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 우리 밥상에까지 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예, 이게 되게 무서운 소식인데 국립식량과학원이 실험을 해봤더니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콩을 키우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콩을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콩이 생장에 사용해야 될 어떤 유기물들을 생장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호흡하는 데만 쓸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럼 콩 심는데 콩 안 나는 거예요? 콩을 심지도 못하겠죠. 심을 콩이 없겠지. 그런 건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더 이제 쇼킹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영 씨 사과 좋아하죠? 네. 자, 그런데 그 사과 껍질이 붉게 변하는 이유가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사과가 한참 이제 완전히 익어갈 때 밤의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정도로 떨어질 때 이 껍질에 그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과가 빨갛게 익는 거거든요. 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기후가 이제 더워지는 쪽으로 가면은 10월에도 그 정도 온도로 떨어지는 시기가 없어지겠죠. 오. 자, 그러면은 붉은 사과를 더 이상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청사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을 과일의 상징이었던 사과를 더 이상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불길한 농담처럼 우리 애국가 남산이의 저 소나무. 네, 네. 소나무. 근데 소나무가 있어야 남산이의 저 소나무가 소나무가 될 거 없어진다고? 이게 아니에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철갑을 둘렀는데? 아니 근데 이제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은 사실은 소나무가 맞지. 그렇게 자라기가 어려운 기후가 될 아, 수 그러면 있는 이렇게 거죠. 되겠다. 남산 위에 저 야자나무 너무 싫다. 코코넛을 맺은 듯. 아, 저것도 애국가 못 좋아요. 불러요? 지금 그렇게 해맑게 지금 노래 남산 위에 야자나 뭐 이렇게 저기요. 가야지. 아, 좋아. 이 두 분은 아직 심각성을 모르시네. 자, 그러니까 국내산 붉은 사과를 무슨 앞으로 한 수십 년 후에는 진짜 못 볼 수도 있다. 제주도 가면은 혹시 귤 좋아하시죠? 저 귤도 엄청 좋아해요. 감귤도 엄청 제주 엄청 감귤 좋아해요. 유명하잖아요. 네. 이것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귤까지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귤이 재배가 되기 위한 기후가 바뀌게 되면 귤은 좀 따뜻한 데서 제주도가 자라는 거 따뜻해서 아니에요? 귤이 자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따뜻해져 버리면 정말 더 이제 아열대성에서 더 기후가 바뀌게 되면 2100년도 정도에는 겨울이 아예 사라지는 기후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주 밀감 감귤은 제주도 한라산 산간질의 일부 제외하고는 재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연구가 한국농림기상학회 2017년도의 연구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는 제주 감귤이 아니라 강원 감귤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아. 그런 기후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남 완도에서는 이미 뭐 레드향, 천혜향 뭐 이런 이 만감류가 좀 지금 이 순간에도 맞아요.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네, 사실 우리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먹거리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더 가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 우리 모두 그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으로 좀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의 아이 썰렁용자입니다. 오늘은 날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퀴즈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 어때요? 언제부터 날씨 아이였어요? 오늘부터 날씨의 아이 할 겁니다. 갑자기 날씨 아이. 그리고 아이도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네.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 지금 들어오나. 교수님 표정이 가지가지한다 이런 표정이. 네, 실제로 가지가지 하고 있거든요. 자, 날씨 아이.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텍사스주에 요 행동을 해서 텍사스주를 보복을 했다라는 음모론이 시중에 돌아왔습니다. 이 행동? 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를 내리게 했어요. 반대 아니에요?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힌트 좀 주세요. 그게 너무 전혀 어렵다. 감을 못 잡겠어. 아, 근데 진짜로 그 서영 누나가 또 맞췄어? 아니 또 맞춘 건 아니야. 근데 촉이 진짜 좋아. 진짜 나 진짜 아, 깜짝 비 놀래. 내리게 했네. 비 내리게 한 건 아니야. 기우제를 지냈네. 아니야. 아, 눈을 내리게 했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눈을 내리게 했어? 말이 안 되는데. 박사님께 설명해 주실 겁니다. 텍사스에 그 때 아니게 갑자기 눈이 막 내렸어요. 네, 폭설을 네. 예, 한파 그래서 많이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행했던 영상이 그 거기 내린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뭉친 눈을 이렇게 막 헤어드라이로 막 이렇게 녹이려고 해도 안 녹지도 않고 가스 라이터 이렇게 토치 같은 걸로 해도 이게 안 녹고 그냥 까매지기만 해요. 그래서 네. 바이든이 바이든이. 너네 나 지지 안 했으니까 가짜 눈을 내가 줬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아는 눈이랑은 조금 이게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해요. 예, 좀 신기하긴 한데요. 사실 뭐 내용 간단하면 이렇게 눈을 뭉쳐 놓으면 눈에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곧장 녹아가지고 그 공간으로 녹아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까매지는 거는 그냥 그 라이터에서 나온 아, 그름. 검댕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하니까 좀 황당한 의심이죠. 오. 다음 문제 다음 가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녹두 장군으로 유명한 전봉준. 네. 19세기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런데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이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발발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상현상은 무엇일까요? 가뭄. 아닙니다. 폭염.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았고 그때 대기근이 있었던 때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한파. 그때 화산재 같은 거 때문에 화산 폭발로 그 변해서 되게 추워졌던 여름도 추워졌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동학농민운동 전에 폼페이인가요, 갑자기? 그때 사셨어요. 아, 요거는 어렵나 보다. 우박. 약간 가까운 답이 있어요? 가까운 답은 없는데 이것들이 약간 좀 복합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답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엘니뇨, 라니뇨 뭐 이런 거예요? 정답입니다. 엘리니오 세뇨리타. 아, 진짜? 에올라. 다른 문제를 나 못 맞췄어. 그게 아까 공소영 씨가 사실 중간 단계를 맞추셨는데 맞아요. 네. 진짜요? 근데 누나가 외국어는 잘 몰라서 엘리니오는 모르는 거야. 외국어 치면 진작 말해주지 맞출 생각도 안 했지 내가. 사람이 촉은 있는데. 왜 중간 단계를 내가 주냐고. 이제 19세기 말에 전 지구적으로 이제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기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왜 또 그 동학 농민운동하고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일본은 이거 수탈을 하려고 이때 강제로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도 쌀을 빌려줍니다. 범죄로 싫다는데 예. 대부업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있다가 또 가뭄이 이제 왔어요. 네. 그때 이 전 세계적인 대기근 때 가뭄이 왔는데 그때 조선은 또 가뭄이 있었고 완전 기근인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때 빌려간 거 갚아야 되니까 수탈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그게 이제 동학농민이 되는 거죠. 야, 선생님 정말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까지 그러게. 이 기후랑 맞춰서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일타 강사. 근데 그것도 진짜 놀랍고 제가 또 중간 단계인 가뭄을 맞췄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나요? 눈치가 말이 안 돼. 신의 영역.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제비가 이 행동을 하면 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과연 제비의 어떤 행동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정답. 알았을까? 제비가 낮게 날지. 높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낮게 낮게 나는 나는 거지 게 정답은. 옆으로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당황했다. 사선으로 날 수도 있는 제비가 건데. 낮게 날면 그거지. 저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MC 좀 바꿔주세요. 아니 MC가 문제예요 이거? 교수님,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비 오기 전에 좀 습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낮게 날게 되고요. 습해지니까 좀 네. 낮게 날게 주고 이제 비 오기 전이니까 숲으로 숨는데요. 네. 그런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제비가 낮게 난다는 조상들의 일종의 통계적인 방법에 그렇죠. 일기해 보죠. 예. 그랬구나. 저는 낚시하는데 저기압이잖아요. 낚시 잘 돼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낮게 날다가 물에 빠져. 그러면 그걸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럼 걔네가 잘 잡혀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 낚시하러 갑니다. 자, 어쨌거나 저기압이네 지금. 지금 약간 좀 아니에요. 텐션 올려서 고기압으로 아닌데. 고기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맞춰서 저기압인데 지금.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썰렁용자 사라지지 않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뿅. 내가 지식이 얕고 넓어. 미안해. 너무 넓어.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문종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종입니다. 조선의 제5대 왕 문종.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맞겠죠? 그 태정태세 문 문이 네, 그거 문. 맞아요? 날씨랑 문종 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문종이 추구기를 발명했잖아요. 추국이면 우리 시리 형 아니야. 우리 장영실. 아니, 장영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구기를 장영실이 발명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장영실이 추구기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럼 뭐 나 어디서 봤지? 네, 뭐야? 그리고 공식 기록에 따르면 네. 문종이 추구기를 발명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왕 문종께서 시리 형한테 시리야 추국이 만들어 이래가지고 추국이 만들었다라고 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건 밑에 사람이 했을 수 아, 있지만은 그렇겠죠. 조선왕조 실록에는 문종이 발명했다라고 나와 있대요.
재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장치는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국이 같이 이 표준화된 장비를 만들어서 국가가 만들어서 전국에 다 시스템화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를 알아야 그 기반으로 저기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사실 정말 백성을 위하는 일 중에서 이 기상 관측을 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이었던 거죠. 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뭐 유럽보다도 뭐 한 200년 빠르니까 와. 굉장히 빠른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발명을 하신 건 맞습니다. 세계 예. 최초인 거죠. 예, 예. 세계 그랬구나. 최초의 기상 관측 기구. 네. 아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다양한 다른 기상 관측 기구들도 그 당시에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 해시계의 일부인 앙부일구 이거는 사실 장영실의 발명품으로 좀 유명해지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또 물이 흐르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 자격. 네. 네. 뭐 또 깃발을 꽂아서 바람의 방향을 관측했던 풍기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국제 규격에 네. 해당하는 바람을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해와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하는 장치들이 다 이미 있었던 거죠. 와, 그럼 이제 조선 초기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과학 선진국이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궁금한데 그 현재 기상 관측 기술은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원리로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슈퍼컴퓨터가 하는 것 같던데. 슈퍼컴퓨터가 뭔데?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슈퍼컴퓨터야. 게임 다 돌아가. 사실 날씨를 어떻게 예측할까 하는 건 이제 그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 아, 하지만 네. 네, 한 짧게 줄 요약 이제 부탁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해도 이제 세 단계는 말씀드렸는데 예, 예. 세 단계는 처음은 이제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딘지 아는 게 바로 관측입니다. 관측.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국에 수백 개의 유인, 무인 관측소가 있어요. 네. 한 500개가 넘는데요. 이런 관측소에서 매일매일 3시간마다 기온, 습도, 강수량 이런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다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예, 자동으로 되고 있고 특정 변수들은 사람이 재기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상 관측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라디오 존대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네. 이거 독일어인데요? 독일어죠, 이거. 정확하십니다. 네. 맞아요? 독일 사람이 있었어. 맞다. 우리 잊고 있었지, 맞다. 손에 들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라디오 존대입니다. 실제 이제 라디오 기상청에서 존대?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여기에 이제 풍선을 달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온도 센서고요. 네. 이게 습도 센서.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기압을 잴 수 있는 센서들이 있고요. 예. GPS 장비가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라디오 전파로 얘가 올라가면서 기온, 습도, 기압 이런 거를 재가지고 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위치는 GPS 센서가 보내고요. 예. 30km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 네. 상층을 관측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로 이제 관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위성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알아낸 날씨 이런 거를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의 스냅샷을 딱 정확히 알아내죠. 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관측이라고 요약이 되고요. 관측.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최초의 그 기상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날씨 예보에 쓰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계산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요. 하루 예측을 하는데 하루가 더 걸려요. 그러면 어렵죠. 예측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치 예보 모델을 그 슈퍼컴퓨터에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네. 그리고 나서 아까 1번 관측한 관측 자료 있죠? 네. 얘를 얘한테 넣어요. 입력을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엔터를 치면 네. 그러면 얘가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40분 후 계속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수치 예보 모델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측의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세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단계가 빠졌네요. 예,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는 모델이 나온다고 그게 완벽할 수는 없고 이걸 이제 해석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보고 이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부분을 바꾸거나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거나 그런 어떤 해석의 단계가 세 번째가 아닐까요? 예, 정확합니다. 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보관이에요. 관측한 자료를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치 모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리고 관측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오차가 있고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예보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판단을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퍼컴퓨터가 다 하는 게 아니군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처음에 관측이 한 중요성이 한 30% 정도 되고요. 어허, 수치 모델이 한 40%, 40%? 그리고 이제 예보관의 역량이 한 30% 와. 정도 차지한대요. 그러게요. 예, 정확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슈퍼컴퓨터 사줬는데 왜 못 맞추냐. 40%를 좀 우리가 이제 사준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40%도 아니죠. 40%는 수치 모델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계를 우리가 사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 모델이 만드는 것도 사실은 또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인간의 그래, 힘이 그것도 조금 필요하네. 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굉장히 외람되지만은 기상청에 할 말 다 할 거면서. 아, 외람된다고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깔아놓고 또 이제 또 뼈 때리는 말 한다고요. 근데 기상청 예측이 잘 맞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뭐 오보청이라는 이런 오명도 있고 오죽하면은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왜 또 나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 도와줘 빨리. 아니에요. 도와줘. 영주 씨가 그렇다는데 뭐죠? 아니 그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래. 형 도와줘. 저라면 체육대회 날짜를 일부러 비 오는 날로 잡겠어요. 왜요? 그래야 체육대회 싫거든요. 아, 그럼 그분들 정확하신 분들이네. 아, 그런가? 네. 역발상 대단했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기상청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통보관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 굉장히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레전드 아니에요? 레전드? 일단 기상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보관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2001년부터 기상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예보관실에서 특보 업무, 그리고 초단기 예보, 단기 예보, 그리고 중기 예보까지 다 경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 예보나 특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기상청 통보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통보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기상청 일기예보를 놓고서 틀린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보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고 있고요. 하지만 기상청에서 내는 예보 정확도는 기상 선진국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보 정확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일기예보라는 게 여러분들 국민들 생활에 너무 밀접하다는 맞아요. 것이죠. 내가 계획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왔다. 근데 비 예보가 내가 3일 전에 봤을 땐 비 예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예보인데 화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가까이 올수록 예보가 정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는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예보와 정보를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주 씨 네. 이 대목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전 이거 루머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루머가 세상에 도는데 그 루머가 뭐라 그러냐면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다. 요 소문 진짜 사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미리 접속을 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왔습니다. 왔더니만 이거 봐. 왜냐면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 자주 왔었다고. 이거 봐, 이거 봐. 그게 아니라던데요? 아니요, 자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입사해서 한 10년 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TBS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잡는다라고 하면 언제 정도 전에 계획을 하고 날짜와 장소를 잡을까요?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계획을 하죠. 한 달 전.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잡기는 하는데 보통 그 정도의 행사를 한다라면 네. 2달 내지 3달 정도 전에 잡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화살 거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도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인원이 그래서 많아서 10년 전 정도에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왔었고요.
아주 그 체육대회를 싫어하는 예보관이 그 날짜를 잡았다. 저 정말 그거 동의합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 덕분에 그 이후로 해서는 기상청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체육대회가 사라졌다고요, 선생님? 혹시 예보관님이 잡으셨던 건 아니죠? 저는 운동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못 믿겠다고 해외 기상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기상 망명조까지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해외 앱에서 보여주는 그 예보, 수치 모델입니다. 단순히 수치 모델이고 여기에 예보관의 영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수치 모델 자료를 직접 보는 것보다 예보관이 만들어낸 예보를 보는 게 정확도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기상청에서 만들어 놓은 날씨 알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날씨 알림이 앱 같은 경우에는 GPS로 자동으로 그 지역의 날씨를 예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내가 있는 지역의 예보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기상청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기상 예보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흥미로운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보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예보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기상예보 오차가 왜 생기는지도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좀 억울하시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네. 많이 억울하시죠? 사실은 선진국 수준인데 사람들은 틀린 것만 기억하고 말이야. 예보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세계 1위 하는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모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경험해 보셨겠지만 유럽 사람들도 불만 많습니다. 틀린다고.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좀 불만이 그렇죠, 많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예보가 한 20년 전에 3일 예보 정확 정도 될 겁니다. 오, 많이 높아졌네요.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틀린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박수도 좀 쳐주셔야 될 때는 맞아요.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 과학의 가장 프론티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더 놀라운 능력,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는 그런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 제비 키우지 않고요. 아마 누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알잖아 우리는. 그거? 그거. 어디? 난 무릎. 나도. 저 오른쪽 무릎이요. 아니 제일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왜 그래? 기분이 가라앉아. 기분이 가라앉아. 이렇게 다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기상 예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기압이 고기압으로 가나요? 저기압으로 가나요? 저기야. 저기압으로 가죠. 이 몸을 누르고 있던 외부의 기압과 몸의 내압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균형점이 바뀌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를 압박하는 외부 압력이 갑자기 약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압력이, 내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절 내에 있는 조직에 팽창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럼 저기압일 때 고기압으로 가게 되는 거는 과학인가요? 사이언스인가요? 다시 사이언스죠. 질문이 저기압일 때 고기압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압. 고기 앞으로 고기. 고기 앞으로? 이렇게 트렌드에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말해요. 네. 질문한 사람 민망하게. 약간 저기압이면 기분도 조금 다운되잖아요. 네, 전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고기를 먹게 되면 약간 업될 수 그쵸, 있으니까.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몸의 내압이 높아지면 혈액순환하고 또 림프순환이 저하돼서 몸도 잘 붓게 되는 거예요. 엄청 모아요. 그래서 자, 근데 혈액순환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신나가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고기야, 너무 맛있겠어. 술 마셨어. 막 이러면 그 이제 혈액순환이 약간 촉진될 수도 아니, 있는. 너무 웃기다. 저기압이면 고기 고기 앞으로 앞으로. 가라. 네. 오늘 과학적으로 고기 한번 먹어야겠네요. 좋습니다. 정말로 궁금했던 건데 신박한 먹고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유난히 더 유익한 신박한 보고입니다. 기상 관측부터 비를 예측하는 신체 신호의 비밀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이 가방 안에 또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 있을까요? 기대된다. 고기? 오, 고기 앞으로 보내주나요? 가자. 한번 해볼게요. 어? 먹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거 바람막이 점퍼 같은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교수님? 네, 저도 이제 바람막이 점퍼 이제 갖고 있고요. 자주 애용하는데요. 기후 변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자. 아 적응. 예. 적응. 그래서 이게 이제
폭염 시에도 입으면 이제 햇빛 보호가 되고요. 갑자기 그 폭우가 온다고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에너지도 덜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또 가볍고 하니까 휴대해서 다니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접으면은 부피도 크지 않으니까요. 한여름이건 겨울이건 하나씩 챙겨 다니기 쉽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20년 넘게 유럽에서 살면서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날씨 안 좋죠. 독일도 날씨 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There is no bad weather, just bad clothing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날씨란 없다. 날씨에 안 맞는 옷차림이 있을 뿐. 그러니까 날씨에 이제 나를 바람이건 폭풍이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장만 있으면 안 좋은 날씨란 없다. 그래서 애들은 그거 딱 입고 모자까지 딱 쓰면은 어떤 비가 와도 나는 그냥 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실 유럽에 출장을 몇 번 가보면 좀 놀랄 때가 있는데 비가 상당히 내려도 웬만하면 자전거도 우산을 쓰지 않아요. 야. 진짜로? 네, 우산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뭐 철저하게 준비만 돼 있으면 네. 비 오는 것도 좀 낭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근데 이제 바람막이 좋은 거. 저는 사실은 이제 저만의 노하우는 항상 조그만 우산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언제나. 언제나. 그런데 우산은 항상 밝은 색이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면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밝은 우산을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킹스맨이네. 네,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아이템부터 장마철에 유용한 아이템 추천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데이터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후 얘기, 날씨 얘기를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날씨 예보라는 게 굉장히 그 과학의 프론티어에서 잘 어려운 거 알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매일매일 날씨 예보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주는 공무원은 아마 기상청 공무원일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제 계속되면 더 친해져야 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이제 칭찬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래야 힘을 가지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이런 멘트를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지막으로 슈퍼주니어 신동 닮았다는 얘기 안 되시네요. 진짜 살 빼야겠습니다. 그 얘기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없었어. 갑자기 헤어지는 마당에. 아니. 자,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이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려고 누우면은 귀에서 그 소리 너무 싫어. 아주 모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귀찮은 곤충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해마다 모기 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7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2만이나.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모기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날아다니는 주사기 바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톱날 모양의 침두개로 우리 피부를 위아래로 쓱싹쓱싹 해가지고 썰면서 들어가고 모기가 눈이 진짜 나쁘대. 그래서 모기는 피를 빨 대상에 따뜻한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막 간지럽고 진짜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간지러워 보니까 진짜. 막 간지럽네.